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시나요? 이 적절한 불안은 미래를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지나칠 경우에는 우리 정신 건강을 해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톡2에서는 불안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방송인 정형돈 씨가 불안장애로 당분간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네, 불안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또 걱정스러울 때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불안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는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정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과적으로는 이 불안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좀 더 잘 준비를 할 수 있다던가 그런 어려움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자극제로서 여겨지는데요. 이 불안함이라는 게 그런 어떤 대비책이나 자극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것을 좀 뛰어넘고 이게 삶을 좀 압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경험하는 그런 불안의 대상이 심지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그 불안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들은 보통 우리가 병적인 그런 의학적인 불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는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연예인들이 늘어나면서 불안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 불안과 불안장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불안장애로 보통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불안이 너무 강하다던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된다던가 또는 이미 사라졌지만 계속해서 그 불안 증상들을 경험을 하는 분들은 이제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증상이나 시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의 어떤 세부 불안장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진단적인 평가, 그다음에 적절한 치료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사건, 사고 소식, 좀 흉악범죄 소식이 그렇죠. 잇따르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안인가 아니면 나도 불안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좀 혼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정도는 정상범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특히 일어났던 흉악한 범죄들 그리고 그로 인한 이 불안감의 증폭들은 기본적으로 사회 안정망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못한다라는 어떤 이 막연한 불안감, 피해자의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안의 대상을 불명확하게 아주 쉽게 말하면 실루엣만 보고 이 불안을 마치 이 불안의 대상을 이제 괴물처럼 이제 만들어 놓으면 불필요한 불안을 이제 겪게 되고 그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이렇게 확 퍼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제 이거는 좀 병적인 불안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주변에서는 불안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질병으로 보지 않고 소심해서 그렇다, 예민해서 그렇다, 네 성격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이 성격 탓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물론 그런 불안을 쉽게 느끼는 분들이 불안장애로 진행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그 성격이 반드시 불안장애로 이어지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 불안장애이신 분들은 이제 머리에서 뚜렷한 어떤 변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신경전달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가바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는 양상들을 보이게 되고요. 또 뇌의 어떤 구조상으로도요. 뇌의 감정을 주로 처리하는 변형계라던가 그리고 뇌의 전두엽 또는 축두엽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들을 해석하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상이 있다라고 실제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안을 느꼈을 때 이 신체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걱정 때문에 나타나는 심장 두근거림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불안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체 변화는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내 몸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은 내 생각이 어떠하건 간에
알아서 적극적으로 조절하게끔 장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자율신경계라고 부르는데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이제 그런 자율신경계가 과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뛴다던가 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다던가 소화가 잘 안 된다던가 안절부절 못한다던가 머리가 아프다던가 이런 이제 다양한 신체 증상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고요.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공포감마저 들게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불안장애 세부적으로 나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네.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이제 DSM-5라고 이제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이제 발간하는 그 진단 기준 책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불안 장애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이제 공황 장애라던가 뭐 특정 공포증, 광장 공포증, 사회 공포증 그리고 뭐 범불안 장애 이런 것들이 대표가 될 수 있고요. 요번에 이제 분리가 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강박 장애라던가 어떤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와 연관된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 전부를 이제 좀 불안 장애의 범주에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원인과 증상으로 나타나는 불안장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겠지 하고 간과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도 이 불안장애와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종류와 특징들을 최근 화제가 됐던 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지난 18일 방송인 김구라 씨가 공황장애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개월째 치료 중이었던 공황장애 증세가 최근 악화돼 입원했다고 하는데요. 항상 이렇게 가슴을 졸이고 살아왔고 그런 일들이 진짜 끊임없이 생겼어요. 네, 최근에 불안장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공황장애가 아닐까 합니다. 공황장애는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공황 증상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 활동이 위축되거나 예기 불안이 생기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거의 10분 이내에 아주 강렬하고 공포스러운 증상을 경험하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분 이상 지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그 특징이지만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한 번 경험하면 그 경험에 대한 어떤 예기 불안이 생기고 그 예기 불안으로 인해서 또 공황 증상을 경험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공황 증상을 경험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상황이나 장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것과 무관하게 불현듯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공황 증상이 닥쳤을 때는 내가 오롯이 그 증상에 압도당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축이 되고 거의 심한 분들은 외출 자체를 안 하려고 하시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공황장애는 또 힘들게 느끼는 게 다른 불안장애에 비해서 신체적인 증상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느 네. 정도인 건가요? 공황 증상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응급실을 기본적으로 수차례씩 내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진짜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실제로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응급실을 내원을 하는데 검사들 결과가 안 나와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정신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이루 말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이게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내가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공황장애인 만큼 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적인 고통 그리고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시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가 있다고 밝힌 연예인들을 보면요. 뭐 몇 개월째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치료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일단은 이왕 치료를 시작했으니까 증상을 없애는 게 일단 1차 목표고요. 증상이 완화가 된다면 그 완화된 시점부터 내가 이 증상이 하루하루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어떤 경험이 쌓이는 그 충분한 경험이 쌓이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그냥 투약을 좀 유지를 하시되 그 이후에는 담당 선생님과 좀 상의하면서 향후에 어떤 계획들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약물적인 치료에 지금 설명해 주신 것들이 있다면 비약물적인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분들은 이제 이 반복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이 불안전하고 내가 언제든 당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 증상으로 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이러한 이제 왜곡된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또 불안 증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왜곡된 핵심 믿음들을 스스로 파악하게끔 하고 그것을 교정하게끔 하고 또 하나가 짝지어진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 내가 뭐 버스를 탔을 때 이 공황 증상을 경험했다면 그 공황 증상을 경험한 상황과 이 공황 증상이 이제 짝지어지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행동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살펴봅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쓰레기 더미가 막아섭니다. 이 집에 사는 80대 할머니가 모은 수집물들인데 한 번 들인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3년 넘게 쌓아둔 겁니다. 이렇게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수집벽, 불안장애로 봐야 할까요? 강박 증상의 일종으로 보고요. 우리가 보통 저장 강박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인데 그리고 그 가치가 이제 떨어진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너무 심하게 이제 쌓여 있어서 이제 거의 뭐 위생이라던가 집안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정도의 어떤 양상을 보여줍니다. 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물건을 모으는 증상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대표적인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박증은 이제 강박 생각, 강박 사고죠.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으로 좀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강박 행동은 이제 그러한 강박 사고를 미리 방지를 하거나 또는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박 행동은 손을 자주 씻는다던가 술을 반복적으로 샌다던가 체크를 여러 번 한다던가 또는 머릿속에서 실제로 행동은 시행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그와 유사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그러한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 때문에 일상생활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이제 방해를 하는 그런 양상들을 강박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박증이다, 강박증이 아니다, 강박장애다, 강박장애가 아니다, 이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생활과 사회활동과 대인관계를 얼마만큼 방해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보통은 1개월 이상 유지가 되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길게는 한 6개월 이상은 좀 지켜보지만 강박증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게 오래 지속이 될수록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 이게 좀 문제가 있고 또 주위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해준다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 주저없이 한번 진료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자신에게 정말 강박증이 있다, 나는 강박장애인 것 같다라고 느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항우울제 계열의 약들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행동 치료의 기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노출법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오염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계속 회피하거나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어떤 단계적인 노출 또는 홍수법 같이 한꺼번에 노출을 시켜서 그 사람이 견디기 힘들 것 같은 어떤 상황에 노출을 시키고요. 그리고 반응 감지법은 예를 들어 손을 뭐 10번 이상 씻는다. 그러면 그 손을 안 씻게 이제 반응을 이제 억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괜찮다라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게 하고요. 계속 좀 옆에서 이제 격려를 해줌으로써 본인이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뉴스 살펴봅니다. 세월호 참사 어느덧 8달이 지났지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물론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고통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불면증입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어 2-3시간밖에 잠을 못 잡니다. 정신적 외상과 분노가 복통이나 피부 발진 등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 아닌 꿈이었으면 하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세월호 침몰 사고인데요. 이런 대형 사건 사고를 겪고 난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어떤 질환인가요?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그 강력한 어떤 외상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증상들은 본의 아니게 떠올린다던가 반복적으로 악몽 같은 형태로 꾼다던가 이런 재경험을 경험하게 되고요. 불필요한 자극에도 소스라치게 놀란다던가 뭐 밖에서 그냥 경적 소리 하나만 울려도 뭐 온몸이 곤두서고 신경이 곤두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가 초조해한다던가 그런 이제 과각성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그 외상의 상황을 유발하는 어떤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안 들으려고 한다던가 그런 회피를 하게 되고요. 또 심할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상당히 무감각해지는 오히려 그런 양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잊고 싶은 기억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꿈에서까지 계속해서 다시 보게 된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게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될 수는 있는 건가요? 그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무엇이었느냐, 그 성격,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의 내재적인 어떤 자원, 심리적인 자원, 이것을 그래도 좀 극복할 수 있는 워낙에 그런 심리적인 소양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의 도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좀 버무려져서 잘 극복할 수 있게끔 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것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다만 어찌됐든 이 증상을 경험하고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좀 빨리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이 치료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불안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불안장애 정확하게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세가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항상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의 평상시의 모습이 어땠느냐를 눈여겨보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의 모습이 어땠든 간에 그것과 너무 동떨어지고 너무 특출나게 문제가 있다. 그 불안을 너무 심하게 경험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꼭 치료가 아니더라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는 게 필요할 수 있겠고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곳을 보면 이제 불안에 대해서 자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척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왔구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진단을 내릴 때는 꼭 이제 면담을 통해서 이제 어떤 양상들을 보면서 평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평가하는 정도의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약물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활성화되어 있는 이 자율신경계를 전반적으로 좀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약제들은 이 투약을 같이 병행을 해야지 더 근원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그 치료를 함에 있어서 투약은 투약대로 하는데 이 불안 증상을 악화시키는 나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던가 나의 인지 패턴은 교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흔한 게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투약을 하면서 내가 이 약이 내 치료의 100%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은 내 치료의 일환이고 약과 더불어서 아까 언급했던 여러 가지 인지행동 치료적인 접근 그리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체크를 해서 여기서 내가 교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한꺼번에 접근을 하시는 게 완벽한 치료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요즘은 불안장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흉악 범죄,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이런 사회로부터 내 마음을 좀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나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뭐 가족도 이루고 친구 관계도 이루고 뭐 회사 생활도 하지만 상당히 현대인들이 외롭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서로 얘기해 보면 다들 비슷한 느낌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 그게 꼭 불안이 아니더라도 요즘 기분이 어떤지, 요즘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혹시 힘든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서슴없이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불안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 그냥 내 성격 탓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